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작은 접점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모든 야당과 진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100% 연동형, 한마디로 100% 야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입니다. 집중 협상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여야 강대강 대립에 합의의 묘수가 있을지 일부 청래당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쭉 진행되다가 선거를 앞두고 한 3개월 전쯤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요. 그 어느 시점부터 그럼 수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수사를 안 하면은 역으로 직무유기라고 또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기획수사 후 저희 방송에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인터뷰도 나눈 바 있는데요. 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실이 첩보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신신 법정클럽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그 좋은 영화를 오랫동안 길게 보면 안 됩니까? 한꺼번에 다 뽑아먹어야 됩니까? 다른 영화를 피해를 주면서. 블랙머니 정지영 감독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전국 스크린의 80% 가까이를 상영하고 있는 겨울왕국을 두고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요. 3부에서 정지영 감독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돈을 받고 별을 팔았다. 미쉐린의 뒷거래 의혹 불거졌죠. 미쉐린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셰프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 상정 뒤 표결이 가능해진 상황인데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통과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마포 지역위원장 정청래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에 올라가면 통과되리라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보고요. 예. 아마 수정안에 또 수정안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있는 대로 하면 지역구석이 28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28석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역구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거의 한 100개 지역구가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내심 본인 재살 깎는 일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수정안이 나올 텐데 그래서 벌써 이제 이게 나오는 것이 뭐 250대 50 예. 뭐 이런 안도 나오고 그러는데 청취자들의 설명을 드리면 연동형과 준연동형 있지 않습니까? 준연동형은 50%인데 만약에 A 당이 10%를 얻는다. 그러면 의석이 30석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럼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얻었다. 그럼 비례를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논의를 하자 입장입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가뜩이나 자유한국당이 지금 총선 전망이 좀 어두운 상황 속에서 비례대표마저 본인들이 이제 빼앗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본인들은 지역구는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상당히 좀 의석수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인식을 해서 논의 자체를 거부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입장차가 여러 가지 정책은 다르지만 이 부분은 또 이해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예.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례대표로라도 정당 투표로 한 석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는 처리하기가 좀 어렵고 한 번 딱 있었습니다. 1988년도에.
그때 이제 소선거구제로 바꾸자 했을 예. 때 당시 민정당이었나요? 단독 날치기 처리를 했었죠. 그런 전례는 한 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이 어려우면 지금 선거법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만 이제 예. 지역구 조정이 좀 있는 것이요. 예를 들면 13만 대 27만이거든요. 하한선이 13만, 상한선이 27만 명인데 13만 명이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병합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27만이 넘는 데는 이제 또 분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미세 조정은 있겠죠. 선거법과 관계없이. 예. 근데 어쨌든 뭐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당에서는 또 발끈할 텐데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은 국회 본회의로 머릿수 숫자로 싸울 수밖에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통과 가능성은 있겠느냐?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제 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물밑에서 어떻게 얘기되는지는 모르지만 자유한국당과 뭐 해체 모여를 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공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하면 숫자는 빠듯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위험. 그러니까요. 여당에서 숨은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기명투표인데 반란표가 나올까요? 뭐 그럴 수 있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자기 지역구가 만약에 없어진다고 그렇습니다. 하면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합의를 했다가 지금 유승민 개라고 표현하죠 쉽게. 네. 그쪽에서는 맞겠다 바꿨거든요 입장을.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같이 맞춰야 나중에 뭐 통합이든 뭐 이합집산이든 인수합병이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입장을 좀 바꾼 것은 그런 속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자유한국당에서는 구체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유승민 의원이 필리버스터로라도 맞겠다. 자유한국당이 한다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는데. 뭐 가능한 수단 왜냐하면 지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지금 한 60명이 지금 수사를 받고 기소 뭐 직전에 있는 것 같은데 또다시 몸으로 막을 수는 없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를 뭐 대안으로 생각하고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현실적 대안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막아지겠느냐?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필리버스터 11시간 39분 해봤는데 힘들어요. 예. 그리고 진정성이 없으면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정기국회 끝나면 임시국회 소집해서 다시 하면은. 뭐 그래서 하여튼 계속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홍준표 전 대표가 공수처는 내주고 선거법 막자. 이게 중재안인데. 이제 공수처를 통과시키더라도 사실 자유한국당이 손해볼 일은 없어요. 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7,000명인데 여기에 야당 관련된 국회의원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다 문재인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를 지금 원래는 야당이 이것을 만들자라고 주장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일인데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야당에게 그렇게 뭐 불리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저희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입장에 보면. 예. 그래서 그것은 현실 감각이 좀 있는 중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건, 패스트트랙 2건 이거 해결하라고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8일째 벌이고 있는데 뭐 지소미아 건은 그렇다 치고요. 패스트트랙 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상한 것이 옛날에 유신 정권 때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했던 유정회 같으면 그런 시대 같으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당신이 임명했으니 당신이 좀 처리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국회가 거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대통령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대로 대통령이 국회에 명령하듯이 패스트트랙 이거 중지해라. 그러면 상권 분립 또 위반이라고 그렇겠죠. 또 월권이라고 또 엄청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패스트트랙을 반대할 거면 국회 본회의장 앞이나 아니면 국회 정문 앞에 이런 데가 목표상 어울리는 장소다. 그래서 저는 엉뚱한 장소에서 단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황 대표의 단식 8일째인데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도 단식 해보셨지 않습니까? 오늘이 며칠째죠? 한 일주일 됐나요? 8일째입니다. 8일째입니까? 제 경험상 보면 단식을 하면
3일에 4일 넘어갈 때가 고비고요. 예. 힘들고요. 고비라기보다는 7일, 8일이 또 힘들고요. 열흘 넘어가면 또 평온한 상태가 돼요. 근데 제가 봐도 물론 단식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고 단식하는 분께 좀 나쁜 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는 이제 힘들겠지만 주변에서 오버하는 것 같아요. 안경테를 들어올릴 힘도 없다라든가 5일부터 건강 이상설 나오고 하는 것은 단식을 해본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좀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며칠 하셨죠? 저는 만 24일 했습니다. 25일째 그만뒀습니다. 예. 유민 아빠 같은 경우에는 45일. 46일 했습니다. 46일. 네. 예. 어쨌든 단식을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병원에 가라고 권유는 했습니다만 거절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출구 전략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측근 의원들은 계속 이제 건강 이상설, 건강 악화 얘기하면서 병원에 가시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난 병원을 가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긴장 상태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황 대표가 왜 단식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납득하느냐? 예, 7명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있거든요. MBC 여론조사상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도층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단식은 예를 들면 YS의 23일간 단식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제도 쟁취를 위해서 13일간 단식한 이런 거 국민들이 명확하거든요. 목표가. 예, 무엇 때문에 단식을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단식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왜 이 시점에 단식? 그리고 또 단식하면서 기스가 많이 났어요. 갑질 단식이다, 보초 단식이다. 근데 또 목숨을 건다고 그러면서 하루 전날 또 영양제를 맞았다더라. 그러면서 사실상 처음 단식 시작하면서부터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어려웠고 그리고 또 성공한 단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몇몇 평론가들의 이야기는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리더십이 부족하다. 전략적 판단이 약하다. 심지어는 조정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으로부터 공격당했었거든요.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라의 위기를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황교안 본인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 거 아니냐. 또 단식을 하니까 또 단식하고 고생하는 분 앞에서 또 이러저런 비판 얘기는 못 할 거 아닙니까? 당장 자유한국당 당내에서 황교안 불가론이라든가 황교안 비판을 했던 부분은 이제 잠잠해졌죠. 그 부분만큼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재선 의원이고 그런데 이번 국회가 최악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무쟁점 법안까지도 통과가 안 되니까 특히 또 서민들 민생 입법 이런 게 안 되니까 최악의 국회다라고 하는. 최악의 국회는 항상 언론이 회기가 끝날 때마다 하는 얘기라서 전 다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봐도 최악의 국회인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예.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 것이 7, 8일?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보이콧하고. 그러면 실제로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임무가 법 개정이잖아요. 법 통과잖아요. 그게 본회의 의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4년 내내 열흘도 못했다 한 것은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최악의 국회는 맞는 것 같아요. 다음 달 또 예산안 법정 기한 날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 넘기겠네요. 그걸 넘기면 정부에서 가져온 원안으로 그냥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야당은 자기들이 주장했던 감액이나 증액 이것이 무의로 끝나는 거거든요.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부 안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오늘까지가 일정인데요. 한 메콩 정상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강 메콩강 선언을 통해서 경제협력을 넘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메콩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을 텐데 메콩강이 흐르는 나라 5개 나라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과 이제 정상회의를 한 건데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교역이 이 5개 국가 845억 달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천억 달러라고 계산해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교역량이고요. 우리도 37억 달러 이 정도를 투자를 38억 달러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년간 2.4배 교역량이 늘었다는 건데 무역의 다변화 이런 것은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아시아 국가가 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상품 판매처 그래서 무역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예. 무역 다변화 측면도 있고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성공리에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번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쪽에다가 내년 4월이 한국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난 여름에도 한번 얘기했고 이번에도 또 한번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언뜻 들은 생각이 신북풍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예전에 총선 때 우리 선거를 위해서 뭐 총 쏴달라 하고 북한에 요구했던 것처럼 미국에 가서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그리고 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자신들의 자유한국당의 이익을 위해서 참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반국익적이다.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이 요구를 들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릴 것 같습니다. 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다고 해서 할 걸 안 한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 안 하니만 못한 발언이 된 거죠. 북미 정상회담은 이 세계 평화로 가는 또 첫걸음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한국에 총선이 있으니까는 하지 말아달라. 너무 정치적 계산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문 드려봤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날 창린도 부대를 방문해서 해안포를 한번 쏴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쏴봐라. 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 상태를 최고조로 좀 올린 것 같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는 좀 제대로 할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압박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9.19 합의를 위반한 거 아니냐 항의를 했고. 하고 있죠. 항의할 것을 예상하고 했겠죠. 뭐 계산 다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마 이제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준비 기간에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굉장히 뭐 자주성, 주체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국면을 만들고 그런 부분도 신년사에 좀 담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전 의원도 12월 중에는 북미가 만나지 않겠느냐 얘기했는데 좀 어두워 보여요. 전망이.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직? 2017년 11월 29일 날 ICBM 발사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김정은 신년사가 화해 정책이 나왔거든요. 한 달이면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정상회담 하려면 실무회담 먼저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상회담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뭐 저는 연말연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지금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회담에서 하다 보면 실무회담에서 합의하는 것 때문에 깨져가지고 정상회담을 못하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윤곽만 잡아놓고 두 정상 간에 알아서 하시오. 이게 이제 톱다운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준비 절차는 좀 간소화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준비 기간도 짧아질 수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정청래 전 의원 출판 기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책 내셨군요. 오후 3시에 마포구청에서 합니다. 어떤 책입니까? 정치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정치를 좀 미리미리 배워서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좀 키워야 된다. 필요하죠. 그래서 청소년 정치 참고서로 그렇게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의원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전 의원 보내드리면서 1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2부 신신법정클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신신법정클럽. 오늘은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대신에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신법정클럽이네요. 신유진 변호사는 재판 일정으로 못 나왔고 김윤우 변호사는 요즘에 방송 좀 하시더라고요.
익숙해졌어요? 아니요. 그 변호사 하기 전에 판사 하셨는데 일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판사들이. 예. 변호사 하니까 되게 시간이 좀 남습니까? 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을 경찰이 수사를 했었는데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 3월 달에 그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이던 박모 씨, 그다음에 김 전 시장 동생, 이 양반들이 이제 뭐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 업체 선정할 거 강요했다 이래가지고, 직권남용 혐의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해서 이제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사 지휘했던 그 황운하 청장이죠. 직권남용, 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서 이제 고소고발 돼가지고 울산지검에 있다가 최근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죠. 예. 이 표적 수사다. 뭐 이런 주장인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지금 검찰은 그럼 조국 전 장관이 이 자료를 울산지검으로 넘겼다. 울산지청으로 넘겼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뭐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뭐 그냥 뭐 그거를 이렇게 하시던데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 보자면 황운하 청장 인터뷰나 이런 걸로 보자면 황운하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첩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얘기로는 이건 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첩보를 경찰에 넘긴 걸로. 그래서 울산지청으로 직접 뭐가 왔다 이런 그 해명은 아니고요. 예.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비위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긴다. 이 말이 지금 방금 하셨다는 얘기죠? 방금 얘기했던 대로 본청으로 경찰청 본청으로 넘겼고 황운하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첩보를 받아서 수사한 거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청와대에 그 관련한 비위가 들어왔고 그래서 경찰로 넘겼다. 이게 어떻게 표적 수사 잘못된 혐의 뭐 이런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수사냐, 그다음에 무고한 사람에 대한 수사냐, 이걸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거 불기소 이유서가 99쪽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도 지역 업체 중에 그 경쟁 관계에 있던 데를 빼고 한 군데만 그 쪼개기 후원을 2014년부터 해왔던 그 업체만 만나가지고 면담을 하고 그 업체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라고 그 건설 현장의 현장 소장을 압박했던 사실까지는 그 검찰도 인정을 하는데 그 면담을 하게 된 것이 지역업체 참여 권장하는 조례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해서 불기소를 했고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정치자금법 얘기는 빼고 비서실장이 직접 결제한 골프 비용에 대한 카드 내역이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불기소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 윗선까지 못 간 것이 어떤 실패한 수사냐 무고한 사람에 대한 수사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기 관련해서 쪼개기 후원했던 사람들 그 레미콘 업체나 울산 SK 관련해서 전기 공급한 업체나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다 지금 쪼개기 후원으로 징역 6월이 구형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패한 수사를 꼭 이렇게 그렇게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정말 무고한데 지금 뭐 권력이 나섰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을 수사를 했다. 하명 수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것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혐의 가능합니까? 그래서 좀 뭐 정말로 그랬다고 하면 그랬다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황운하 청장도 걸려 있지만 그 타겟은 결국 그 화살표가 지칭하고 있는 손가락에 가리키고 있는 건 조국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볼수록 뭐 절차는 더 따져보고 해야 될 부분 사실관계는 더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게 결국은 정말 이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지금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표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 왜 인디안들이 기우제 지내는 게 우리는 비가 반드시 기우제를 지나면 비가 온다. 왜 비가 오느냐 했더니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면 되니까. 오르신 말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기소꼬리가 나올 때까지 우린 계속하겠다. 예, 그게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 나왔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유재수 건 관련해서도 2월 달에 불거진 사건인데 10개월 지나서 지금 다시 수사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작년에 불거진 사건이에요. 이 울산 김기현 전 시장도 작년 3월 달에 발생한 사건이고 그때 이미 그 황운하 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직권남용으로 해가지고 이미 다 고소고발 다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유재수 건도 올 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와서 다시 끊어야 들었어요. 이게 무슨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무슨 파란 주머니 빨간 주머니 갖고 있다가 뭐 비 오면은 빨간 주머니 불 나면은 파란 주머니 하는 것처럼 주머니에다가 쥐고 있다가 뭐 하여튼간에 조국 전 장관을 그 구속하거나 기소할 수 있을 때까지 사건을 계속 하나씩 터트려 나갈 것 같다라는 합리적 추정이 듭니다. 뭐 영화에서 보듯이 캐비넷에 넣어놨던 것 빼고 이런 하나 느낌. 빼오고 또 하나 빼오고 그렇단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지금 아마 다음 총선에 나갈 생각이 있는 모양이던데 이거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은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던데 법적으로. 이게 이제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훈령에 따르면은 그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징계받기 전에 사표부터 확 내버리고 징계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의원 면직 자기가 이제 사표 내는 거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수사 중에는 사퇴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올 2월 달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 2월 달에 이미 있었던 올 2월이 아니라 작년 3월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죠. 지금까지 수사도 안 하고 나 제발 수사해달라라고 했는데도 수사도 안 하고 있다가 형식적으로 지금 수사 중이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피선거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것이 이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저는 오히려 좀 부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연스럽게 해봅시다. 오늘 영장 심사가 있었는데 지금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 수뢰우 부정처사, 김영란법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 구속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법정형이 수뢰우 부정처사 같은 경우 1년 이상이고 벌금도 없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좀 중대한 편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이 이제 무직이고 또 자식이 외국에 있는 것 때문에 좀 사회적 유대관계가 좀 전보다 약해진 걸로 봐서 도주 우려에 있어서 좀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무마했던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영장 청구서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는 또 증거 인멸 염려 같은 경우도 딱히 이제 부정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본인이 금품 수수한 부분은 다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대가성이 없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겠죠. 그게 가장 핵심인데 주요한 혐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뭐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도 있겠지만 법리상의 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커서 이 범죄가 소명되고 인정하고 있다. 근데 뭐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 관련돼서 조금 더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유 전 부시장 같은 경우 이미 사실관계 다 대부분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인정하고 있고 해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일단 또 뇌물이라고 하더라도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 특가법상 뇌물 아니거든요. 다 쪼개져 있어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새벽쯤에 나옵니까? 오늘 밤? 내일 새벽? 뭐 보통 오늘 새벽, 오늘 밤늦게 나오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잡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수사하려는 것 같다. 별건으로 인사수석실을 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신 변호사 말이랑 뭐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요. 그럼요. 이거 너무 그러니까 그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백원우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연관돼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조국 장관 이 유재수 사건은 언론의 보도 태도들을 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윗선 얘기를 자꾸 해요. 예. 그러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윗선이라고 하면은 그럼 대통령실장 당시 임종석 전 대통령실장인가? 예. 아니거든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표적에 놓고 조국을 거쳐 문재인까지 표적에 놓고 이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언론도 그런 태도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든 그 윗선이든 감찰을 무마시켰다. 그러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야 될 텐데 이게 좀 쉽겠느냐. 사실 법원 검찰의 관행상 비위가 있는 판검사들 같은 경우에 사표로 끝나고 수사 안 했던 관행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없애자고 해서 규정을 만들었지만 좀 이문정 부장검사님이 고발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검사님 같은 경우에 사표 내고 나가니까 지금 이문정 부장검사님이 그 외에도 고발을 했고 그랬더니 검찰에서는 이런 건 범죄도 안 된다면서 경찰의 수사를 맡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지금 말하자면 일선 경찰에서도 어떤 범죄가 있어도 크게 문제될 거 아닐 것 같으면 훈방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금 다 문제 삼는 거는 한 가지인 거거든요. 예.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서도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한 거다 지금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혐의가 있어도 그거를 사표 받고 끝내자 이렇게 했던 거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일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권력 비리로 규정해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수사를 확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장관을 에게 영장을 치거나 기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뭔가 계속해서 다른 사건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것으로는 정경심 씨와 관련해서 엮어가지고 공모한 걸로 해서 공범으로 기소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약간 진술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더 건질 게 잘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건은 조국 수석이 진술거부권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에게 직접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예. 약간 끝까지 갈 거다 아마 이거. 계속해서 뭔가 또 나올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얘기도 해보죠. 정경심 교수 재판 기소장 내용 불일치 병합해서 재판할 수 없다. 그리고 표창장 위조 실행자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경심 교수는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판사가 조목조목 검찰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판사 출신이시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기소 후에 압수수색한 거는 증거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거는 판례로 확립돼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조사한 피해자 신문 조서 같은 경우도 판례가 확립돼 있는 건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새로운 법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판례를 알면서도 지금 검찰이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판례를 알면서도 판례를 위반한 수사를 지금 대놓고 한 거거든요. 검찰이 알고 그랬을 것이다. 이런 판례는 기본이니까요. 네. 로스쿨 학생들도 다 합니다. 네네. 그 판례를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했고 법원에 대해서 우리는 판례를 위반했지만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결론이 날지 참 이건 정말 새로운 법 현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공소장 관련해서 2차 공소장이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차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했다라고 하는 1차 공소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2차 공소장이 나온 다음에 제가 쭉 드렸던 말씀은 1차 공소장 이거 완전 사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건 공소장 변경도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일시, 범행 방법, 그다음에 공모 누구랑 같이 했느냐, 행위자 이게 다 틀렸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공소장 변경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게 변경 범위 안에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거든 뒤에 거든 그 동양대 표창장 관련해서는 한 건은 무조건 공소기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공소권 남용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거고요. 표적 수사했다는 걸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사건 사고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 오늘 판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전직 판사 출신이니까. 구하라 씨 전 연인 있죠. 최종범 씨의 재판을 진행한 판사가 성관계 영상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그래서 2차 가해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증거 제출을 요구한 건지 아니면 증거 조사를 요구한 건지 뭐 제가 정확히 동영상 증거를 네, 그거는 원래 유죄를 받으려면은 무조건 냈어야 되는 거니까 검찰 쪽에서 증거 조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이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죄 굉장히 유력한 증거였고 그다음에 촬영할 때 시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알고 찍었는지 모르고 찍었는지 시선이 한 번도 카메라 쪽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좀 심리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이게 무죄가 나왔던 사안이거든요. 피고인이 동의하에 찍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촬영 사실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보려면은 이 영상에 그 촬영 대상인 사람의 시선이 카메라를 보는지 안 보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다 거의 다 친고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걸 못 보게 하려면은 그냥 해당 부분만 고소 취소해버리면은 재판부에서 본래도 볼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고죄를 다 폐지하고 나니까 재판부에서 무죄 주장을 하면 이 영상을 확인하지 않을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거든요. 신민선 동의하십니까? 저는 조금 이게 이 범죄 혐의가 뭐냐면 그런 동영상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찍었고 당시에 뭐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인정되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결문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씨도 그런 동영상의 존재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었죠. 인정을 하고 있었고 그런 사적인 동영상을 가지고 이거를 유포해서 너 연예인 인생 다 망치겠다라고 했던 협박과 관련된 것이 협의 사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동영상 제출을 요구하는 건 재판부로서는 그럴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비공개 재판이라고 했지만 그 재판장에서 이렇게 틀어서 보는 것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전 저로서는 조금 과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그 재판장에서 틀자 하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는 그 비공개로 봤다. 예, 비공개로 했다는 거죠. 비공개로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비공개로 했다고 하더라도 검사 있죠. 그 뭐 피해자 변호사나 그다음에 그 가해자 변호사 그다음에 법원 직원분들 이렇게 다 계셨을 거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그게 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 씨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판결문 이렇게 보면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났고 구하라 씨가 먼저 연락했고 고인이 먼저 뭐 같이 지내자고 했고 그다음에 뭐 성관계를 가졌었고 등등등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부부강간죄도 인정하거든요. 같이 동거하고 살았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약간 갈렸는데 청취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돌아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레스토랑 평가로 인정받는 미쉐린 가이드가 한국 레스토랑 선정을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쉐린 가이드 측 현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 인물이 평가를 앞두고 별을 받은 일부 식당들과 수억 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평가원 방문 정보와 평가 결과 등을 사전에 알려줬다라는 의혹인데요.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쉐린 평가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는 직접 검찰에 미쉐린 트래블 파트너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해서 법적 분쟁으로 번졌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어윤건 셰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원래는 이 시간에 한창 레스토랑 바쁠 시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또 뭐 좀 알려져야 될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좀 시간을 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가려고 했더니 올 연말까지는 꽉 찼다고 벌써 예약이. 예, 저희가 업력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또 식당 규모도 작아서 12월에는 원래 좀
빨리 찹니다. 언제 맛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 점심은 좀 되는 날이 몇 날 있고요. 뭐 1월 달 되면 좀 한가해지면 그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녁 먹으려면 1월 달은 돼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미쉐린 트래블 파트너를 모욕죄로 고소하셨는데, 고소한 이유가 어떤 거죠? 예, 불순한 서적에 등재 거부를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등급을 결정해서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럼 본인이 계속해서 내 식당과 내 이름은 빼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였습니까? 예, 증거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 예. 그런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올리고 빼고 했다. 예.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런데 이거 별이라 그러죠. 예. 받으면은 다들 영광으로 생각하고 손님들도 야, 거기 별 받았대 하고 몰래 가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처음에 이제 별이었다가요. 나중에 이제 플레이트인데 사실상 처음에 별 받았을 때부터도 이의 제기는 해왔습니다. 예.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명확하게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좋은 평가 기준을 어떻게 지켜서 평가했는지 이렇게 밝히지 않고 그냥 깜깜이식으로 그냥 자기네들만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혼자 말만 하는 상황이라서 예. 그 점이 좀 못마땅합니다. 이 어쨌든 각 레스토랑이나 식당을 돌면서 맛을 봐야 될 테고 누군가는 예. 그리고 별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식당 쪽이나 이런 데 당연히 얘기도 하지 않고 예. 우리가 간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몰래 와서 먹고 별을 줄 텐데 예. 지금 그 시스템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의혹이 있으신 거죠? 그게 혹시 금전거래가 오갔는 건 아니냐 이런. 금전뿐만이 아니라 예. 언론계의 어떤 권력들 예. 자기네들을 일단 이렇게 좋게 많이 알려줄 수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정부기관이라든지 정치권의 어떤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도 일부 저는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심사가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셰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당보다도 훨씬 못한 식당들이 별을 받고 그런 예. 경우도 생각을 당연히 하시겠네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예. 저뿐만 아니라 한 수천만 정도 이들보다 잘하거나 예.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외식업 종사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분들하고 혹시 이야기도 나눠보셨습니까?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근데 이제 별에 대한 미쉐린 가이드 등재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다 보니까 속마음을 이렇게 내놓진 못하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예. 말조심들을 하면서 하지만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미쉐린 측에다가 공개 요리 시연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한번 누가 더 좋은 요리인지 한번 맛보게 해달라 이런 것 같은데 미쉐린 측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없었고요. 그게 저는 어떤 취지였었냐면 그들이 이제 정해놓은 심사 기준을 누가 더 잘 시연하느냐 그 자체를 제가 증명하고 싶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다시 한번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쉐린 가이드에.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예. 지금 미쉐린 측에서 가장 전성기라고 하고 잘한다는 파리 3스타 야닉 알레노 셰프하고 어떤 식으로든 1대1 공개 시연을 하면 예. 제가 왜 그들에게 모욕당했다고 했는지 그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자부심이 있으시네 요리에. 자부심이 아니라 예. 이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업종에.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고소장 제출에 대해서 미쉐린 측도 법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이 제기된 그 컨설턴트는 우리하고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없는 인물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건은 제가 아니라 윤경숙 대표님 건인 것 같고요. 예. 또 제 생각에 윤경숙 대표님한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이제 그들이 얘기했는데 예. 누가 봐도 이거는 가만히 있기에 자기네들이 어려우니까
그냥 창피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물타기 하는 것 같고 또 그들의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법적으로 이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윤경숙 씨 같은 경우에는 미쉐린 측이 별 등재를 조건으로 1년에 2억 원을 요구했다 이렇게 폭로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아마 미쉐린의 반응일 것이다. 아, 그게 아니라 저도 기사를 읽었는데 미쉐린 관계자가 그 윤경숙 대표님한테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들이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건 2020년 서울 발표회 때 KBS 기자가 그 플래닛 그 총괄 디렉터한테 그 싱어하고 대립을 아냐고 질문을 했을 때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이제는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다. 예, 뭐 경제적인 그 공동체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그 컨설턴트죠. 문제가 된 컨설턴트. 예, 맞습니다. 처음엔 모른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 예. 그럼 뭐 더 이상 뭐 법적으로 이들이 무엇을 얘기하겠냐는 거는 참 뭐 이들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단편적인 예라고 봅니다. 예. 윤근 셰프는 혹시 미쉐린 쪽에 이런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데요. 그 한 가지 좀 저도 의구심이 나는 거는 암행으로 다닌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같은 심사원이 매해 똑같이 오는 거는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안면을 트자는 건지 뭐 친해지자는 건지 그것도 잘 몰랐고 또 이태리 식당에 뭐 한국인하고 중국, 일본인들이 평가를 하러 온다는 그 자체도 뭐 좀 의아했습니다. 기분도 나빴고. 그러면 평가하러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알지는 않는데 사실 그 셰프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정체가 벌써 밝혀지면 뭐 충분히 뭐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암행으로 온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다 이 말씀이네요. 그쵸. 뭐 암행이라고 예약만 랜덤으로 할 뿐이지 같은 사람이 계속 오니까. 작년에 온 사람이 올해도 또 오고. 네, 작년에 온 사람이 올해도 또 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참 이게 뭐지 하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이건 또 뭡니까?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죠. 또 한식진흥원, 미쉐린 측에 광고비 20억 원을 지원한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뭐 좀 돈을 벌자고 한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회에 좋은 일을 하자고 이제 투자한 사업인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일부 사람들만 돈벌이 시켜주는 실패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의혹 중 하나가 그 미쉐린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 한식진흥원이라든지 각기 정부 그 부처들 뭐 과기부, 외교부, 뭐 문체부 이런 데들하고 뭐 해외에서 고액으로 혈세를 쓰면서 한식 알리기를 한 행사 또 에서도 이제 자주 같이 이들하고 같이 한 셰프들이 이제 별을 달았다는데 저는 좀 의혹이 좀 가고요. 그게 공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20억 원을 써서 광고료를 책정한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KBS 문제라든지 이런 게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 돈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 관계자들한테 아니 양식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는 짧은 경력의 사람들이 셰프들이 또 한식으로 전향한 지 몇 년도 되지 않은 그런 셰프들을 데리고 대한민국의 한식을 알린다고 사업을 벌리고 돈을 쓰고 또 미쉐린은 그들에게 별을 주고 이거는 뭐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삶의 동기부여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가 안 돼 있다. 그거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별을 받게 되면 그 식당의 가치도 높아지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런 부당함이 있는 줄 알면서도 셰프들이나 그 식당 대표들이 쉽게 말을 못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안 받아본 사람들은 이제 받고 싶으니까 그렇겠죠. 어떻게든지 이제 쉬쉬하면서 이제 벙어리 냉가슴 앓는 거고 받은 사람들은 사실 저도 뭐 받아봐서 알지만 뭐 저희가 뭐 업력이 좀 오래돼서 그런지 별을 받았다고 그래서 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매출이 뭐 급증을 하거나 뭐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냥 좀 허접한 상품을 좋은 이미지로 팔고 싶은 뭐 기업들, 뭐 아니면 그 정부 행사들, 정부 기관을 알리는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고액의 갤런티를 이제 제시하면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해서 그 전체적인 식당 수입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관광공사 이야기로는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로 20억 지원 계약 문제는 법률 자문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계약 기간인 5년 이후에는 추가 연장이 힘들 것 같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관광공사도 이게 문제는 좀 있구나, 의혹은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네. 예, 근데 저는 이제 와서 그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는 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들과 계속 그 미쉐린 전부터 행사를 벌여왔던 셰프들이 유독 미쉐린의 그 주목을 받는. 예, 그리고 별뿐만이 아니라 뭐 빅구르망이라든지 플레이트라든지 등재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뭐 과연 그들이 몰랐을까? 예,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거 레스토랑 업계에서 혹시 셰프를 왕따 시키거나 이렇게 좀 안 좋게 보거나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요? 이미 좀 왕따 당한 지가 예, 이미 한 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익숙해졌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미쉐린 이길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예. 뭐 그들이 바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실 뭐 세상에서 제일 큰 바위가 진실이고 공정이지 뭐 그들이 계란 아닐까요? 예, 계란으로 진실과 그 사회를 어떻게 부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저는 계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진실이 이길 것이다. 그럼요. 여태까지 사례가 그렇게 모든 게 됐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실제로 군품 수수가 있었는지는 뭐 수사기관에서 밝힐 테고요. 다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입맛이라는 게 좀 주관적인 건데 예. 몇몇 사람들의 평가로 그 식당의 맛 또 셰프의 능력 이것을 결정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좀 듭니다. 예. 근데 이런 일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언론에 의해서 희생된 하나의 큰 사례라고 봅니다. 예. 그냥 애초부터 그 언론들이 그 미쉐린에 대해서 검증을 좀 잘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잘 사회에 알렸어도 이런 부작용은 안 생겼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나 한국을 대표하는 메이저 언론들에서 환상적으로 이렇게 있지도 않은 사실을 포장해서 보도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미쉐린에 등재되면 막 그냥 그 대박이 나고 또 뭐 굉장히 이제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 뭐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뭐 이렇게 막 보도를 함으로써 막 신비적으로 꾸며서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이웃나라 일본이라든가 예. 서구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예. 이쪽에서는 미쉐린을 생각하는 게 우리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 별을 받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리사들한테만 그렇습니다. 아까도 요리사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예.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사회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데 우리만 그럼 크다. 너무 그게 언론의 탓이다. 예, 물론 유럽도 요리사 업계 종사자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 패턴은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매출보다는 그들은 상품을 팔아서 일어나는 매출보다는 뭐 이제 정부, 기업들 뭐 이런 뭐 와인 뭐 이런 거하고 콜라보를 많이 하면서 예. 그 거액의 갤런티를 받는 구조로 그 수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한국하고도 비슷하게 메이저 언론들의 이제 보도가 되면서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예. 외식업계 대표로 일단 나오셨으니까 뭐 오윤건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은 그 뭐 경기를 탄다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외식업 좀 탑니다. 저희도. 네, 올해 들어와서 예. 네, 타고 있습니다. 외식업계가 요즘에 너무 어렵다고 해서 예. 한번 여쭤보려고 정말 어려운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려운 건지 뭐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모든 계통이든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 기술적인 계통에서는 기술과 상품의 승부를 걸고 그 요행을 바라지 않고 합당한 가치를 하는 좋은 상품을 만들면 이게 소비도 늘어나고 좋은 이미지로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예.
그 언론이라든지 이런 미쉐린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을 선동해서 그 일단 외식 시장으로 경험을 하게 하면 이게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것처럼 그 외식 시장의 그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고 특히나 좀 이제 단가가 가는 식당들에 대해서는 치명타를 입힌 것 같습니다. 업장은 어떻게 임대입니까? 예, 임대입니다. 그럼 이게 청담동에 있으니까 월세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예, 좀 비쌉니다. 부담이 되죠? 예. 그래요. 예. 다들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한테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좀,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생소한 이야기고 좀 어려운 이야기 같겠지만, 그래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3부 수도 마치고요. 저는 4부에서 정지영 감독과 함께 돌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왕국2 요즘 난립니다. 개봉 일주일 만에 500만을 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500만이라는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논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상영관의 63%, 전체 좌석수의 70%를 영화 한 편이 차지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블랙머니 정지영 감독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손익분기점은 넘어섰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블랙머니가? 네, 손익분기점 넘고 오늘 날짜로 200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200만. 예. 저널리즘 M 대박님께서 정지영 감독님 지난 토요일 아내와 함께 블랙머니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온통 겨울왕국뿐이라 엄청난 장애를 극복하고 영화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른 영화를 보고 싶어도 다 겨울왕국2만 있다 보니까 볼 수가 없다. 네. 다른 영화들은 뭐 아침 시간 또 심야 시간만 배정이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이게? 아니 뭐 이제 그 소위 이 블록버스터가 등장하면은 영화관을 거의 장악하고 다른 영화들이 피해를 보죠. 예, 그게 이제 그들의 시장 논리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우리는 문 열어주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는 그 문 열어주는 것 자체를 비판을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른 것도 있다. 그걸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보고 싶은 걸 열어줘라. 이런 의미로 이제 제가 기자회견도 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아무튼 다행히도 뭐 그렇게 불리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관객처럼 열심히 블랙머니를 찾아서 사랑해줘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거. 끝까지 기다려보고 관객들의 응원을 기다려봐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관객들의 선택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는 거 아니냐. 뭐 시장 논리라는 이유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만은 극장이 철저하게 이렇게 특정 영화만은 틀어준다고 하면 뭐 감독님 영화는 그래도 상업 영화입니다만은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설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왜곡한 거죠. 논리가 아니고 시장을 왜곡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왕국2가 극장을 뭐 70% 장악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대한민국 관객 중 70%가 그걸 보고 원했다고요? 자기들이 만든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국내 영화가 1000만, 1500만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외화가 흥행하니까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느냐. 네. 근데 국내 영화가 할 때마다 이 말은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한국 영화인들이 뭐 국내 영화니까 뭐 가만히 있었다 이거는 좀 일부러 만든 말인 것 같고. 사실은 말은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죠.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 영화가 손님이 더 들고 있는데
국내 영화가 많이 장악하는 거, 블록버스터니까 뭐 그렇게 장악할 수도 있는데 이번 영화는 블랙머니라는 영화가 손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관을 3분의 1로 줄여?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예. 근데 뭐 후배 감독들, 뭐 배우들, 영화 관계자들 많은데 왜 또 정 감독이 나섰느냐. 그들이 나서서 얘기해주면 나는 이게 블랙머니 당사자니까 안 나서면 더 좋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들이 소극적으로 나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변명도 하고 해명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선 거죠. 봉준호 감독하고 이 문제로 의견 주고받으셨다고 하던데. 그 얘기는 이제 말하자면 댓글 중에 그런 얘기를 이제 너네들 한국 영화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너 지금 지영화 피해 보니까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내가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상영될 때 봉준호 감독이 미리 문자를 넣었어요. 야, 이 영화가 틀림없이 또 이 배급업자들은 극장 전체를 장악하려고 그럴 텐데. 기생충. 그러지 말고 전체 스크린째 한 3분의 1 정도 장악하고 시작해도 다 손님 얼마든지 볼 사람 볼 거 아니냐. 그렇게 만약에 모범을 보여준다면 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영화인들한테 큰 힘이 될 거다. 그리고 정부 정책 당국도 깨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봉준호 감독은 배급업자들을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반으로 한번 줄여보는 스크린 반수로 정도로 줄여보는 그러니까 전체 극장의 스크린수를 반수로 하는 건 한번 해보겠다. 그렇지만 기대는 하지 말아달라.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겨울왕국 2가 70% 정도 상영관을 장악하고 있고 이 배급사 이야기는 극장 쪽 이야기는 어쨌든 30% 정도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거 같은데 문제는 그 30%를 일반 관객들이 보기 힘든 시간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영화를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이게 70%가 아니고 80, 90%가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4852님께서 저도 주말에 여자친구랑 블랙머니 보러 영화관 갔는데 늦은 저녁 시간에만 상영해서 결국 못 봤습니다. 결국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장난을 하는 거죠. 뭐 30% 줬지 않냐라는 건 말장난인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서 어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진열을 하는데 원래 잘 팔리던 상품을 야 그건 구석에다 놔 그냥 안 보이게 놔. 우리 거 다 내놔야 돼. 이렇게 말하자면 강자 논리로 협박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관련해서 지금 문체부 장관님이 과거에 또 이 배급사의 거대 회사의 사회이사를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정부가 이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됐긴 했었습니다. 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현 장관도 박양호 장관도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는 했죠. 얘기를 했어요. 그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계속 시장 논리를 들이대면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죠. 아니죠. 시장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거죠. 왜곡시키지 않는 방법은 그러니까 한 영화가 이 멀티플렉스 한 스크린 3분의 1 이상을 정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그 좋은 영화면은 손님이 계속 들고 길게 뭐 한두 달 하면서 손님 다 이 좋은 영화에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재미없지만은 의미 있는 영화. 그것도 많죠. 손님을 계속 손님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번 경우처럼 한꺼번에 극장 70%를 장악한다. 스크린을 70%를 장악한다. 이거는 지나친 거다. 그리고 그것이 또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은 구석에다 상품을 구석에다 집어넣어라. 이런 것들이 엄격히 얘기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에 걸려요. 이런 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야 됩니다. 법과 정책으로. 그럼요.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나라만 겪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이미 옛날에 이제 그 배급과 상영을 분리시켜서 그걸 정리를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영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스크린 상한제가 있어요. 스크린 상한제. 네. 한 영화를 몇 % 이상 못 걸게. 네, 그렇죠. 그렇게.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 법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게 법만 위반하지 않고 최대한의 돈을 벌고 싶은 게 기업 아닙니까? 예. 극장에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개 스크린을 보유했으면 4개까지만 걸 수 있네요. 한 영화를.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떨어지는 건데. 그럼요. 우리는 지금 뭐 70%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 30%만 해라. 이것도 상당히 크게 봐주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네요. 자, 그런데 블랙머니가 어쨌든 뭐 200만 가까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블랙머니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드신 영화죠. 네. 예. 소위 말하는 론스타 먹튀 사건. 네. 근데 이게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 영화로 쉽게 풀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이 버전이 한 뭐 100번은 고친 시나리오예요. 근데 예. 열심히 하여튼 최대로 관객들에게 쉽게 전달하면서 재미있게 풀어가는 방법은 없는가를 고민하면서 쓴 시나리오인데 마침 영화가 나오고 보니까 관객들이 진짜 재미있고 쉽고 그리고 의미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나는 상당히 큰 보람을 느꼈죠. 예. 근데 그것이 지속만 되면은 아닌 게 아니고 큰 돈벌이가 되는데 그게 안 되네요 보니까. 예. 큰 돈벌이가 돼야 또 좋은 영화 만들 텐데. 이 영화로서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경제를 모르거든요. 예. 특히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금융의 그 메커니즘을 잘 몰라요. 예. 근데 나도 모를 뿐더러 대중들은 더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조금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일부러 공부하기 전에 모른다면은 많은 대중들이 그렇게 모른 채 자기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금융 자본주의의 그 보이지 않는 뭐 논리랄까, 실체랄까,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 말자.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요. 이정희님께서 조진웅 배우님 데려와주세요 했는데 조진웅 씨는 뉴스공장에 나갔으니까요. 저희는 감독님을 모신 겁니다. 캐투님께서 저는 시간 내서 영화를 하루에 2-3편씩 몰아보는 타입인데 저런 식으로 배급하면 한 편밖에 못 봅니다. 소비자 선택권이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주말에 극장에 가서 쭉 보고 싶은 거 3편, 4편 보신 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여기 청취자들은 발론 피는 사람이 없는데 정지영 감독 넌 네가 손해보니까 지금 나와서 떠들고 있는 거야.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예, 그렇네요. 예. 청취자분들 아주 훌륭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들. 반론 있으면 제가 소개하죠. 4322님. 영화 보고 난 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진행형이라는 현실이 매우 슬펐습니다. 이 사건이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이 블랙머니를 왜 봐야 되는지 홍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나오셨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을 안 본 분들한테 여러분들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 있는 게 본 사람마다 나한테 영화 참 재미있게 잘 만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을 겁니다. 재미있고 아마 그냥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머릿속에 담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도 뉴스공장에 나갔습니까? 네, 댓글 그런 일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조진웅 씨를 저희 방송에 아니 이한희 씨를 저희 방송에 모시는 걸로. 예. 자, 근데 지금 이번 영화도 그렇고 또 감독님 그동안 남영동이나 부러진 화살 이렇게 사회성 짙은 영화를 계속 만들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참 사실은 일반 관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재라고 얘기해요. 그런 소재를. 왜냐하면 뭐 잘 아시다시피 텔레비전에서 보고 신문에서 보는 골치 아픈 이야기를 또 영화로 또 봐? 싫죠, 당연히.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재미있게 만들어서 보여주느냐가 상당히 저한테는 숙제예요. 근데 뭐 다 아는 얘기를 재미있게 만들어온다고 무슨 또 관객이 오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그 사실 이면에 더 큰 사실을
드러내서 관객들이 모르고 있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진면목을 함께 보고 느끼고 토론하자. 예. 이런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보기 싫은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감독의 의미는 의도는 알겠는데요. 뭐 하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월남전, 남부군은 빨치산, 또 남영동은 민주주의, 고문. 관객들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흥행면에서의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남영동 전체적으로 흥행을 다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소득은 얻었다고 봐야죠. 예. 다만 블랙머니는 그것보다 더 크게 소득을 넣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역풍을 맞았네요. 예. 오동진 평론가가 나이 먹은 감독이 예술영화 찍는 건 역설적으로 쉽다. 그런데 반대로 정정처럼 나이 먹은 감독이 상업영화를 찍는 건 아주 어렵다. 네, 우선 저는 예술영화 감독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술영화 감독이 아닌 사람한테 예술영화 감독을 찍으라면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다만 오정진 씨가 얘기하는 건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아마 당대 트렌드나 감성을 잘 모를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어떻게 상업영화를 만드냐. 막 이런 논리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영화를 되도록 많은 사람들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공부해야죠. 요즘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 이거 다 공부해야 됩니다. 예. 이번 영화에 이한희 씨하고 조진웅 씨를 캐스팅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 조진웅 씨는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었어요. 예. 옛날부터. 근데 뭐 작품이 없으니까 못했는데 이번에 조진웅 씨가 딱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주 큰 조진웅 씨 캐스팅은 상당히 커다란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조진웅의 연기에 반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한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한희 씨는 사실은 캐스팅을 선뜻 하려고 그랬던 연기자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한희 씨가 나한테 그동안 보여준 이미지가 이 영화에서 냉정한 인텔리겐치아인데 그 이미지를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의문이었어요. 예. 근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한희 씨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한희 안에 그런 것이 원래 있는 아이가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선택을 해봤더니 아니게 아니고 훌륭하게 연기를 해놨습니다. 예. 그렇군요. 청취자 댓글 좀 봅시다. 신유진, 우리 방송 출연하는 신유진 변호사 같네요. 블랙머니 꼭 보고 인정할게요. 이현숙 씨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블랙머니 보러 갑니다. 마국준님께서 이한이 데려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널리즘 M 대박님께서 다음 영화에서는 이경영 씨를 착한 역으로 캐스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말도.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코미디 영화 만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코미디는 좀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코미디는 자신이 없고, 다만 지난번 부러진 화살이나 이번처럼 캐릭터의 재미 때문에 약간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영화는 이제 좀 많이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블랙 코미디 같은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블랙머니를 블랙 코미디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근데 블랙 코미디하고는 좀 다르고, 다만 어떤 캐릭터의 재미를 통해서 코믹함을 유도해서 관객들한테 웃음을 선사하는 이런 것은 많이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예. 구사이사님, 블랙머니 방송 듣고 바로 예매하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 시간이 밤 11시에서 새벽 1시에 끝나네요. 이렇게 되면 보기 어려운 거죠. 예. 여행 갔다 와서 또 교통편도 만만치 않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감독 중에서는 최고령이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지금 감독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섭섭해요. 자기도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다만 못할 뻔이지. 예. 그래서 현재 2, 3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현황을 보면은 역시 내가 최고령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뭐 영화에 대한 열정이시고 당연히 또 앞으로도 계속 영화를 만드실 테죠. 네. 예. 다큐멘터리 영화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도 할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 영화도 하고 싶어요. 예. 하고 싶은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내 영화를 많은 관객이 봐주기를 원하는데 다큐멘터리를 안 보더라고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망설여져요. 예. 의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감독님하고 반대 의견 되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없어요. 지금 안 올라오고 그 의견 안 올라와서 지금 알려드릴 수가 없고 청자님께서 이도영 선생의 팬은 상당히 수준 있고 뭔가 딱 이미 아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청자님께서 유독 스크린 독점 잣대가 국내 영화에는 가혹하고 외화에게는 관대한 것 같습니다. 저변에 깔려있는 한국 영화에 대한 편견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이런 것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국 영화는 조금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생각들. 그거는 조금 다른 사실은 스크린 독과점 문제 이것을 얘기하려면요. 지금보다 더 깊은 얘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어려워.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잘 이해를 못할 정도의 복잡해요. 예.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예? 어렵기 때문에 왜 고라픈 걸 이 좋은 시간에 들어야 알겠습니다. 되니까. 뭐 요즘에 그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 영화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말하자면 이런 시장 왜곡 이런 것들 이런 거 지속된다면 한국 영화 위기가 오는 셈이죠. 네, 근데 이것이 잘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면은 말하자면 좀 길게 보자는 거예요, 저는. 예. 당장 눈앞에 보는 이익도 중요한데 좀 길게 봐서 한국 영화의 미래까지 이렇게 보면서 시장도 정리해보고 작품도 선택하고 이렇게 해보자. 이러면 우리가 다 기업도 영화인도 다 윈윈하면서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올해가 한국 영화 100주년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의리적 구토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영화 100년 이제 맞이해서 이제 거의 100년이 지나가고 있네요, 거의. 그렇지만 이때 마침 우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으로 깐느에서 상을 타왔고 이것을 바탕으로 힘을 내서 여러분들의 도움과 우리들의 노력으로 한국 영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지영 감독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